도박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도박 문제 전문 상담 전화는 1336, 온라인 상담은 넷나인,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 TBS FM. 그저 그런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색다른 시선. 안녕하세요.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진심을 담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바라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문제적 뉴스를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새로 고침 대한민국. 네, 저희가 야심차게 새로 준비한 코너입니다. 새로 고침 대한민국. 참, 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 한마디로 천태만상이죠. 하지만 거기 관통하고 있는 건 그 천태만상이 모두 우리나라가 살아가면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사람 사는 모습이라는 건데요. 이걸 어떻게 인간답게 구현할 것인가, 이게 바로 새로 고침의 핵심이고 방향 아닐까 싶어갖고 저희가 코너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요. 자, 새로 고침의 단서를 제시해 주실 두 분을 저희가 아주 어렵게 그리고 귀하게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분은 초면이신가요? 네, 네. 처음 뵙습니다. 네. 아, 이게 또 방송은 이게 합이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첫 방송 끝나고 저녁 함께 하시면서 우리 친목을 다지고, 그렇죠? 안 되면 바뀌나요? 아, 바뀌면 안 되죠. 네. 아무튼 이 새로 고침에 이 새로 고침이라고는 새로 고침 대한민국 코너명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예, 너무 의미심장하고 참 중요한 제목인 것 같은데요. 네. 제목에 걸맞게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새로 고침이라고는 네 글자에는 우리들의 인생사에서 고정관념, 이걸 좀 통쾌하게 깨주시라라고 하는 이런 부탁이 담겨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아니, 지금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협조적이지 않아요, 출연자가. 아, 원래 저래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오창국 국장 원래 저러시고, 근데 또 그러니까 말문 열리면 찌시면? 그냥 좌자자 나오니까 뭐 기대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첫 시간의 첫 주제가 너무 이걸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정말 좀 그런데,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간략하게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추려서 먼저 전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동복지센터 교사와 성관계를 갖고 딸을 출산하게 됩니다. 이때 그 교사는 29살이었습니다. 이 교사는 장애를 갖고 있었는데요. 양팔이 없었던 그런 교사였는데 아무튼 성관계를 갖고 딸을 출산을 했고요. 이 교사인 남성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기소유예로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이후 중학생이 된 이 여학생은 남자의 집에서 남자 부모와 함께 살다가 올 3월에 가출을 하는데요. 이 남자와 남자의 부모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서 다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 일각에서는 현대판 민며느리 사건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좀 충격적인 사건인데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먼저 두 분께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네네. 이 사건 처음 접하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미성년자인 그 딸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예. 정말 남의 얘기 같지가 않았고요. 음. 정말 이 초등학교 6학년 어린아이가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아동센터의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일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지, 특히 그 부모도 알았다는데 네. 부모가 이것을 오히려 동조하고 또 방조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더더욱 분노를 느꼈습니다. 오창국 국장님은요? 네, 아니, 말씀하신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라는 게 이제 듣기 좀 어려운 건데, 14살이 기준입니다. 14살 미만은 여성이 남성하고 성관계를 갖게 되면 성관계를 가질 나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강간죄에 준해서 이제 처벌하게 되는데, 초등학교 6학년생이면 뭐 당연히 여기에 해당되는 거기 거고요. 어떤 경위라 하더라도 네네. 상관없이. 근데 법이 허용할 수 없는 성관계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금하는 성관계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아동은 뭐 어린이는 보호의 대상이니까 당연히 보호하자는 측면인 거고요. 처벌을 안 했죠. 기소유예를 했는데 죄가 없다는 건 아니고 저간의 사정을 봐서 그렇죠. 뭐 굳이 뭐 처벌할 이유가 있냐 이런 판단을 검찰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기관인데 검찰 그리고 남자가 속해 있던 아동복지센터 그리고 이 어린이 당시 지금은 이제 청소년이 됐는데 네. 가족, 학교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린이 청소년을 두고 그 주변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그야말로 방치된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사건에까지 이르는 걸 우리가 이 보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됐는데요. 예. 이건 뭐냐면 정말 그 뭐 법으로나 또는 우리의 인간적인 도리로나 꼭 반드시 보호하겠다는 우리의 합의가 하나의 사건에서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정말로 좀 충격적인 여러 가지 장면이 있는데 저희가 뭐 그 선정적으로 뭐 하나하나 따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네. 저희가 근데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조금 전에 오창익 국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물론 그러니까 기소유예를 한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검찰에서 그때 기소유예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그 이유를 댔냐면 나중에 결혼할 것을 서약을 했다. 그죠? 그다음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뭐 등등의 상황을 대면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검찰의 이런 결정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런 판단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 어린이 청소년의 지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 성관계로 인해서 임신을 했잖아요. 네. 이제 그 아이를 낳겠다는 거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랬을 때 그 아이 또 그 엄마가 되는 어린이 청소년의 지위가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형벌권이라는 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쓰고 그게 안 되면 마지막 방법으로 쓰라는 건데요. 네. 아주 교과서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이 여성 어린이 겸 청소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무엇을 원하느냐가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피해자이기도 하잖아요. 의제강간죄.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사법 처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교도소에 보낼 때 여학생한테 그게 좋은 거냐 그렇죠. 아니면 기소유예를 하고 같이 살게 하는 게 좋은 거냐 네네. 이 실익을 판단했다는 그런데 말씀이죠.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어린이 여성 청소년이 예. 이제 막 지위가 왔다 갔다 하니까 여성이죠. 그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같이 살겠다라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기소유예는 가하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에 와서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지금은 다른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그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탄원서 쓰고 했던 네. 게 자기의 진심이 아니었다라는 네네네. 취지의 이제 그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에서 좀 더 꼼꼼히 살펴봤어야 되지 않나라는 거죠. 탄원서 한 장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자,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네. 지금 이 아동 같은 경우에는 만 13세 미만인 아동이었던 경우에 그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강간행위를 당하고 임신까지 한 상태였거든요. 예. 우리 그 형법이나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은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한 경우라면 그 아동이 아무리 성관계에 동의하고 합의하였다라고 하더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상으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당연히 처할 수 있고요. 예. 이게 만약에 그 특별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은 무기징역 혹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처하게 돼 있는 예. 아주 엄청난 죄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을 그 피해 아동이 특히 그 아동이 그 자신을 강간했던 그 남성과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 아동의 의사가 하자 있는 의사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동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정을 지키고 싶다라는 식의 탄원서 한 장 썼다는 것만으로 그 남성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기소유예를 했다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의 그 진단이 다른 것 같으면서 하나의 지점에서 모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시 이 그 여학생의 진술이 정말로 100% 이 여학생의 진심에서 나온 진술이냐 아니냐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충분히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은 두 분이 공의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맞죠? 그렇게 본다면 검찰이 허술하게 수사를 해서 결국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려버렸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플러스 되어서 탄원서가 진정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했다는 것도 당연히 얘기가 되고 두 번째로는 탄원서의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유효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예.
그 아이가 정말로 그런 뜻으로 그런 탄원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게 진심이었다 하더라도. 예, 하더라도 무조건 처벌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법의 의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좀 두 분의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창익 국장 같은 경우는 그 여학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고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노영희 변호사님 거기는 동의를 안 하시는 거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 아이동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이냐 하는 관점 자체가 당시에는 그 가해자인 남성과 그 가해자인 남성의 부모들의 시각 그리고 이 아동의 친부모들의 시각이 많이 좌우가 되었던 것이고 예. 실제 그 아이가 그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나는 것이 과연 그 아이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좋은 해결 방법이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한다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은 그 여학생의 관점에서 볼 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그러니까 여학생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을 어른들의 관점에서 이미 너희들은 성관계를 했고 아기까지 낳았으니 그냥 이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겠니? 라고 하는 어른의 관점을 적용해서 이 사건을 처리하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오창익 국장님 아니 저는 노 변호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요? 그 일반적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예. 정말 그 당사자가 제일 중요한데 피해자잖아요. 그렇죠. 그 의지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했느냐. 정말 그 사람에게 유리한 것, 좋은 것이 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국가 시스템이 정교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고 나중에 언론에서 문제되니까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수준에 멈추고 있었다는 건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학생, 한 어린이 청소년을 두고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저 검찰의 그 변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항변이라고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은 우리가 허술하게 처리한 게 아니다. 우리는 고심 많이 했다라고 하는 그 정황 가운데 하나로 검찰 시민위원회까지 열었다. 라는 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얘기들을 하는 건데요. 말도 안 되는 변명입니까? 네, 검찰시민위원회라는 게 그냥 임의적 조직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의 이름이 유사한 조직이 있어요. 검찰심사회라고요. 그건 소위 구속력이 있어요. 미국의 배심 같은 거를 기소 단계에 이제 배심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심사위원회에서 기소해라 하면 하고 하지 마라 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검찰시민위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필요적 사건, 어느 사건에서는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라 말아라 이런 규정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뭐 연예인 사건이거나 또는 검찰이 여론의 질타를 받을 것이 예상되는 사건에서 면피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위원회를 열었다라는 게 변명도 안 되는 거고요. 그거는 검찰이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논란이 될 거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허술하게 처리했다라는 반증 밖에 안 되는 거죠. 쉽게 보면 자기 정당성의 알리바이로 지금 되는 것 같은데 노영희 변호사님 의견 여쭙기 전에 안내 말씀 잠깐. 우리 애청자 여러분도 아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문자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의견도 좋고요. 질문도 좋은데요.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5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그건 어떻게 보세요? 검찰 시민위원회라고 하는 것은요. 2010년도에 그 검사 성접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검찰의 위상이 실추되고 신뢰가 이제 땅에 떨어지니까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김준규 총장이 그 검사들을 모아서 회의를 열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검찰 시민위원회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만들어서 그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들어보자. 그리고 이들의 결정은 뭐 당연히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는 것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위원회이기 때문에 뭐 아주 임의단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이제 9명의 시민위원이 이제 참여를 해서 실제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좀 복잡하고 힘들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검찰이 의뢰한 사건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의견을 내는 것인데요. 저는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어서 고심을 했는데 거기서 만장일치로 이 여학생에 대해서 뭐 그냥 그대로 기소유예를 남편으로 생각되는 그 남자분에 대해서 여학생의 탄원이 있으니 뭐 그냥 기소유예 해주는 게 맞지 않냐라고 말했던 것, 그런 결정을 내리게 했던 것은 검찰 시민위원회가 검찰이 수사한 내용을 그대로 신뢰했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내려진 결정이다. 그런데 그런 신뢰했다라고 하는 결정에 좀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 피해자인 여성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검찰에서 이유로 들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사리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한 말을 곧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별도의 독립된 기관에서 그 아이를 가해자와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정말 편안한 상태에서 아이가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그 인정되지 않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무시된 상태에서 검찰 시민위원회가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검찰 시민위원회 결정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거죠. 노 변호사님 말씀 동의하면서 딱 한 말씀만 드리면 검찰의 문제들을 여러 가지 우리 방송에서도 지적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독점적 권한이잖아요. 그렇죠. 기소권이 독점돼 있는데 마치 시민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민주적 시민적 통제를 받는 것처럼 화장을 한 거예요. 아주 이미 조직은 아니다. 물론 내부 규정은 가지고 있지만 법률 조직도 아니고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자기들이 이렇게 심사숙고한다 시민위원회를 통해서라는 말은 정말 뻔뻔한 얘기고요. 앞으로는 국민 입장에 시민 입장에서 듣지 않았으면 좋을 얘기입니다. 지연 발단적인 것 같지만 어쩌면 또 중요한 게 검찰 시민위원회에서 그런 그 위원들이 살펴보는 자료라고 하는 게 다 검찰이 주는 자료인 거죠. 네, 그 검찰이 유도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또 유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중간 정리 하나 지금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 검찰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결론 내려도 되는 거죠. 네. 할 일을 안 했다 이거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건 좀 심한 것 같고요. 좀 부족했다. 부적절했다. 법조인이라 아무래도 가까운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저는 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럴 때 사실은 국가에 그리고 뭐 국가가 그냥 공권력에 기대야 되는 게 그러니까 국민 그럼요. 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이 청소년의 경우에 부모도 조금 형편이 안 좋은 상황이고 예. 남편인지 가해자인지 이쪽도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예. 그게 또 피해를 당한 곳이 아동복지센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서도 지금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거고 기사에 보니까 뭐 학교에서는 마치 좀 살펴준 것 같은데 좀 기사 행간을 보면 좀 이상했어요. 이를테면 중학교에 가니까 이 친구의 상태를 파악해서 특별히 여성 교사를 담임으로 배정했다는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중학교 선생님들이 주로 여성이거든요. 그런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발뺌만 하고 나는 무관하다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이 사람만 정말 뭐랄까 소모됐다 할까 소비됐다 할까 이런 상태인 거죠. 근데 일단 그나마 학교는 잘했으니까 일단 거기까지는 너무 걸고 나오지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1366이라고 하는 신고센터에 신고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신고센터에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아동의 동의를 따로 얻어서 다시 이제 조치를 취했다는 건데요. 이게 바로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1366 신고센터는 가정폭력 신고센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폭력 신고센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당사자가 그러니까 부부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폭력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가 얘기가 돼야 되는 건데 일단은 그게 첫 번째 문제인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1366 특히 지금 전북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전북 1366 신고센터는 뭐가 문제냐면요. 약관을 딱 들여다보시면은요. 이 신고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계약자가 이용 신청을 하는데 신청사항을 꼼꼼히 다 제대로 적어야 됩니다. 제대로 적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던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인 거예요. 그래요? 예. 제가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하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만들어진 센터이고 이 센터라고 하는 것은 가정폭력 신고 체계를 구축 및 운영해서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념 하에 만들어진 그런 신고센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여학생의 경우하고는 조금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학생의 가출을 한 다음에 지금 쉼터에서 지내고 있는데 가출 이유를 묻자 뭐라고 했냐면 집에 가기가 싫다. 집에 있으면 남자의 어머니가 빨래와 청소, 설거지 등 살림을 시키고 또 밤마다 남자가 성관계를 원해서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자와 남자의 부모가 지금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학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학대죠. 네. 학대라는 게 뭐 때린다고만 학대가 그러니까요. 아니라 그러니까 청소년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보호받아야 될 거고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에 맞는 학습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게 돌아가지 않고 있고 뭐 일을 시키고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라도 미성년자에게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성인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한 학대인 거고요. 이건 학대는 그러니까 인권 침해를 당하는 피해자가 명백하게 드러난 거기 때문에 국가가 다양한 방법으로 구제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아동복지법 17조에 의하면은 이런 식의 성적 학대,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불리는 그분이 기본적으로 밤마다 성행위를 요구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성적 학대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런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체적인 학대 행위나 정서적인 학대 행위를 하게 되면 5년 이하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요. 특히 이 시어머니라고 주장되는 그 분이 학교에 찾아와서 우리 아이가 안 돌아오니 좀 찾아달라고 선생님한테 말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아세요? 뭔데요? 시아버지가 간암인가 이것 때문에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시아버지 병간호를 좀 시켜야 맞아요.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참네요. 아이고. 웃지만 웃을 나는 수가 없네. 전혀 네. 더더군다나 네. 그 최 씨 부부, 그러니까 최 씨의 부모님들은 그래도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본인의 아들을 위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이 김양의 어머니 아버지가 사실은 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요. 친부모들이 아니겠습니까? 예. 자신의 미성년 딸에 대해서 그 아이의 복지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런 식의 행동을 하면 안 되고 더더군다나 선생님이 이 아동에 대해서 피해 상황을 신고하자라고 했더니 그 친모는 가정으로 돌아가게 내버려 둬라. 신고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타당한 일인지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애청자분들이 계속 문자 주고 계시는데 카카오톡으로 김지숙 씨가 보내준 그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 아이의 가해자를 용서해달란 말을 믿는 어른들이나 그 어른들이 국가기관이란 사실에 경악합니다. 피해자를 한 집에 보낸 엄마의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막았어야죠. 그게 아동복지기관이나 검경이 할 일이죠. 정말 분노가 가시질 않네요 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의 똑같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네, 근데 저는 뭐 그 여학생의 엄마 아빠의 잘못 굉장히 큰데, 네. 근데 우리 사회가 예를 들어 그 엄마 아빠의 상태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딸을 자기가 놔놓고 제대로 키우지도 않으면서 지금 나이가 중학교 3학년이 됐다 하더라도 부모가 책임지고 양육하고 보호해야 될 나이잖아요. 네. 이걸 완전히 내팽겨칠 수 있나라는 면에서 분노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모 탓을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장애인들도 이제 부양 의무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잖아요. 또 기초 보장법상 수급권자의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가족의 책임 그건 뭐 가족 중에 일탈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애 나놓고 책임지지 않는 정말 무책임한 사람도 있으니까 개인적 일탈의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저는 국가 시스템이 그 사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오창익 국장께서 자연스럽게 결론으로 지금 가주셨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이 코너의 제목이 새로 고침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일거에 다 고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야 좀 성에 찰 것 같은데 사회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 보니까 새로 고치는 데서 이거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만약에 막 하신다면 어떤 걸 그러니까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366에 대해서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이게 어떤 식이냐면 그러니까 아웃소싱 방식이에요. 그 외부에 뭐 법인 만들어 놓고 지역 유지 같은 분들이 이제 전화 하나 걸어 놓고 예산 받는 건데 사회복지사 몇 명 배치돼 가지고 뭐 전화도 제한된 시간에 받고 그런 식으로 상당히 운영을 해요? 무책임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사실 직접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폭력이든 또 아동에 대한 어떤 폭력이든 이런 성착취잖아요. 이런 거든 뭐 민며느리 현대판 민며느리든 간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 국가가 바로 그 옆에 서 있다는 거를 그렇죠. 그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저는 국가가 직영하는 시스템 그리고 책임지고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간다면 피해가 발생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지 몰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한마디만 합니다. 네. 다 필요 없고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돈이. 나라의 돈이 엉뚱한 데 쓰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시스템에 집어넣을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돈을 제대로 좀 씁시다. 나라의 돈은 있는데 그럼요. 그렇죠. 네, 네.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나라의 돈은 많죠. 네. 근데 저는 이런 것도 왜 준다는 게 참 그것도 좀 떠악한 얘기 아닙니까? 너무 일반적인 위탁 겁니다. 경영하게 돼 있어요. 사회보장 그러니까 고상하게 위탁입니다. 사회보장, 사회복지와 관련된 건 다 외주 방식이에요. 아 그래요? 외주란 말을 안 쓰고 위탁이라고 써요. 네. 하청, 지하청.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딱 진단해 주시고 노영희 변호사는 그거에 대한 원인 분석까지 돈 때문이다 딱 정리를 해 주셨는데 여기 돈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나 이런 것들을 멋있게 만들어 놓고 네. 실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런 의식이나 이런 그 정말로 마음가짐이 없어서 그런 거죠. 말 그대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돈을 좀 제대로 좀 써라. 이게 딱 정답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산은 의지의 문제인데요. 의지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첫 순서였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노영희 변호사님? 저부터 물어보시면 물 마시고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려요. 너무 좋았습니다. 예. 그래요? 처음부터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그러니까. 오창익 국장님 어떠셨어요? 네, 노 변호사님 처음 뵈가지고 좀 어색하긴 한데 다음 주에는 좀 덜 어색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 그 친목 도모로 저녁 같이 하시자니까요. 좀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오늘 첫 순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로 고침 대한민국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기로 하고요. 오늘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겸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